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착이라는 주제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 아마 이제 발달심리학을 공부했을 때, 발달심리학 공부를 할 때 아마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재미있을 만한 챕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임상심리학의 약간 그 성격장애 파트 되게 재밌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애착이라는 주제가 발달심리학뿐만 아니라 어쨌든 심리학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반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뭐 아이들 양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잘못 알려졌다기보다는 음, 좀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겉에 부분만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간에 정말 애착을 깊게 판다라기보다, 애착 깊게 파면 이제 한 학기 정도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한 시간, 뭐 한 시간 남짓 한 시간 동안 애착을 다 배운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애착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좀 사담이 좀 길어지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애착을 주제로 한 연구를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개인적인 선호를 말하는 건데, 음, 물론 저도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올 때는 이제 애착을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서하고 애착이랑 뭐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연구 계획서에 되게 쭉 썼는데, 뭐 결국엔 어쨌든 인지를 했잖아요. 애착이라고 하는 게 연구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렵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이론 자체가 굉장히 큰 엄브렐라 시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발달에 대한 굉장히 큰 부분을 덮고 있는, 우산같이 덮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음, 논문들을 읽다 보면, 애착과 관련된 논문들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애착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용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드는 게,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잘못 쓰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몰라도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이론이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얘기 줄기가 이렇게 막 약간 흐름 자체가 좀 흐려진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도 애착이 다뤄지고 있어요. 회피 애착이니 아니면은 저항 애착이니 아니면 안정 애착이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애착 얘기를 하다가, 애착이 이제 왜 그 관심이 많아졌는지를 저 혼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인간의 어떤 삶에서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어떤 관계가 전생애를 이제 결정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죠. 처음에 잘못하면은 나중에 완전 망한다, 뭐 약간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애착은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 애착 이론을 설명하는 와중에 애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 볼 거고요. 어떤 과정에서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짧게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애착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애착이라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챕터를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아마 발달심리학 수업 중에서 가장 긴, 러닝타임이 가장 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이라는 게 뭐냐? 애착은 일단 부모와 영화 간 호혜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라고 하는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자녀, 부모 이렇게 호혜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영아는 부모에게 애착되고 부모는 영아에게 애착이 돼. 우리가 첫 시간에 동물행동학 이론에서 애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죠. 아이가 빽하고 울면은 무슨 신호예요? 뭔가를 해달라는 신호예요. 뭔가를 해달라는 신호고, 양육자는 자동적으로 그런 좀 우는 반응에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애가 어떻게 해요? 빵긋하고 웃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애착이 되는 건데, 뭐 단순히 웃는 표정에 애착이 된다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위험 신호, 그러니까 우는 신호를 보냈을 때 양육자가 바로 그냥 거기에 이제 주의를 두는 게 생물학적으로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애착은, 부모와 영아 간의 정서적 애착은 처음 몇 개월간 걸쳐 일어나는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요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애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로렌츠의 거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눈 빡 뜨면은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과 애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애착은 점진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어떤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들도 어떤 학습 가능할 때 뭐 조건화하고 뭐 이제 관찰학습이랑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애착의 과정은 아이들의 어떤 통계적 학습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통계적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이제 자녀에게 좋은 서비스, 좋은 어떤 무언가를 해주고, 자녀도 양육자에게 뭐 웃음을 주든가 아니면 말을 잘 듣는가 어쨌든 좋은 무언가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각자에게 정립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상대방에게, 아이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걸, 대체적으로 좋은 걸 주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생기고, 부모는, 양육자는 이 자녀가 자기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서서히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동시적 일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여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두 사람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우세요. 그냥 책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야, 싱크로나이즈드 루틴이에요. 동시적 일과. 같이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어떤 일상생활을 계속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동시적 일과냐면, 자, 자녀가 깨어 있을 때는 양육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잘 때는 양육자는 못 자요. 그동안 밀린 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어쨌든 일과가 그 싱크로나이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긴 시기 동안 뭐가 형성이 된다? 서서히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아이는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이 안 되지만, 양육자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이제 한두 번 잘못한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대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 한두 번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자, 아무튼 부모가 아기의 신호를 읽고 적절하게 이제 반응을 해요.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행동 어떻게 조절하는지 학습하는 걸 통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부모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자신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빽하고 울 때 뭐 100번 중에 100번은 아니지만 한 90번에서 한 80번 정도는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줬어. 뭐 물론 그렇게 숫자를 세진 않겠죠, 애들이, 갓난 애기들이. 그래서 부모라기보다는 저 앞에 있는 저 대상이 나한테 뭔가 내가 불편할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학습하는 것을 통해 그 양육자가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죠. 수딩을 시켜주는가 해주죠. 그런 것들을 통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한다? 아, 저 사람한테 기대면은 뭔가 내가 생존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안전 애착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자, 근데 이제 무반응적
양육자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뭐 둔감한 양육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까르르 웃거나 웃음을 보이거나 이러면 양육자들은 돌아보면서 같이 미소를 짓고 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양육자들이 있어요. 둔감한 양육자 혹은 우울한 양육자들은 이런 주의를 끄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쇠퇴하면서 안전한 애착이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보면은 속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귀찮게 하는데, 거기다 계속 뭐라고 계속 반응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재밌어갖고 계속 나를 귀찮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를 끄는 행동들이 쇠퇴를 하게 되는 거고, 뭐 저 사람이랑 이제 완전 손절하고 빠이빠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안전애착 형성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애착은 생물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양육자에게도 그렇고 자녀 어린 아이에게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이라든지 아이의 우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육자의 주의를 끌게 되고, 양육자의 주의를 끌게 돼서 양육자가 긍정적인 행동을 해주면은 나도 다시 또 이제 웃음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그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핵사좋은 안정적인 정서유대가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물론 이제 아이가 그런 신호를 잘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신호를 잘 안 줄 수도 있고, 양육자가 아이의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애착 이론에서는 안전한 애착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자, 영화가 어떻게 애착이 되는지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비사회적 단계, 비변별적 단계, 특정인 애착 단계, 다인수 애착 단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비사회적 단계, 비변별적, 특정인 애착 단계, 다인수 애착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비사회적 단계, 흥미로운 사회적 자극과 비사회적 자극에 대해 동등하게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 이때는 장난감이나 사람이나 거기에요. 물론 이제 아이들의 시각 발달에 있어서 뭐 초기 한두 달 정도에는 뭐 좀 더 복잡하고 사람 모양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사회적 자극과 사람이나 비사회적 자극을 동등하게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는 이 자극 자체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앞에 뭔가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 이제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극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시각 발달의 한계로 인해서. 근데 6주 정도가 지나면 비사회적 자극보다 사회적 자극을 선호하고 성인이 자신을 내려놓거나 홀로 남겨놓으면 저항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6주에서 7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각 발달에서 계란 모양의 복잡한 것보다는 약간 사람 얼굴 비슷한 게 좋아한 거고, 완전히 사람 얼굴을 더 좋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비변별적 애착 단계에 실시한 걸 수도 있어요. 사회적 자극을 선호하고 성인이 자신을 내려놓거나 홀로 남겨놓으려면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제 분리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생기는 거예요. 슬슬 생기는 거고, 그게 뭐 6주에 생긴다라기보다는 이게 비변별적 애착 단계 6주에서 6, 7개월 정도까지 비변별적 애착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시각 발달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 비사회적인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자극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시각 발달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자극과 비사회적 자극을 이제 그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 애착 단계 7에서 9개월 정도 나타나고, 한 명의 친밀한 동반자 그 주 양육자와 애착이 됩니다. 이제 옛날 연구라든지 옛날 애착 이론에서는 이걸 이제 어머니와 애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주 양육자라고 이제 그 표현을 바꾼 건데, 주 양육자,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꼭 엄마만 그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조부모들이 양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양육을 하는 사람과 애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보는 사람들이랑 친숙하지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특히 그렇게 친숙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애착이 되는 것도 자주 보는 사람들과 애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탐색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돌아갈 수 있는 기지로서 양육자를 이용한다는 요게 이제 안전기지죠. 뭐 그냥 이제 본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진. 환경을 탐색하고 이제 멀티 뜰어 다니는 거예요. 환경 탐색하는 게 주변 상황 같은 것들 막 탐색하고 멀티 뜰어 다니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충전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지로서 안전기지로서 주 양육자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나게 방 청소해 놓고 배터리 떨어지면 이제 콘센트로 돌아가게 되죠. 걔가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갖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는 콘센트와 안정 애착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낯선이 불안이 이제 그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때 경계하는 초조해하는 반응이 이제 8에서 10개월 사이에 슬슬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왜냐하면 특정인한테 애착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여러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고 B라고 단짝 친구예요. 이 둘이 굉장히 친한데 B의 친구인 C가 있어요. 이 C를 만나러 갈 때 B랑 C는 굉장히 친해요. 뭐 여기도 굉장히 친하고 여기는 이제 잘 모르죠. 자, 처음에 요 셋이 만나면은 A와 C의 관계는 어때요? 굉장히 약간 서먹서먹하면서 좀 쭈뼛쭈뼛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둘이 성격 차이가 뭐 있을 성격 차이가 뭐 얘기 많이 들었어 라고 하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때 경계하고 초조해하는 반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낯선이 불안은 애나 성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긴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인수 애착 단계는 9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18개월 정도에 나타나는데 1차 애착 대상 외에 다른 동반자들과도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주 양육자 한 명이랑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인수 애착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애착이 처음에 잘못 형성되면 이제 계속 불안정한 애착으로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애착은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에 따라서 뭐 요거 다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자, 거기서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리불안은 요쯤에 시작해요. 원래는 이제 분리불안이 이제 이게 분리불안이거든요. 애착된 사람, 비변별적 애착 단계 말기쯤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특정인 애착 등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니까 특정인 애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한 6, 7개월 정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좀 믿을 만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애착이 생길 때쯤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딱 놓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사귀자고 했어요. 사귀자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한창 이제 조금 이제 서먹서먹하면서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PC방 간다고 나를 내버려 두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홀로 그러면은 저항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인 비변별적 애착 단계, 특정인 애착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분리불안이 조금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후반기 14개월에서 18개월에 이 분리불안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다인수 애착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1차 애착 대상 외에 다른 동반자들과 애착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어떤 양육 패턴이라 그러나요? 양육 방식이라는데 양육 환경을 예로 들면은 자,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계속
데리고 키우겠죠. 엄마가 계속 이제 데리고 키우고 하다가 아빠는 이제 뭐 이제 그 회사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애 보고 하면은 누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1차 애착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만 오는 저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 계속 뭔가를 잘해주고 내 관심을 끌려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까짓거 애착 좀 만들어줄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그때 이제 다른 동반자들과도 이제 애착을 형성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모나 삼촌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는 것 같아. 이모가 이제 뭐 자주 오고 이러면은 엄마 다음에 이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순서예요? 많이 보는 순서예요. 많이 보는 순서로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인수 애착이 뭐 9개월에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슬슬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정인 한 6개월 정도 살아보니까 한 명이 믿을만해. 그러면서 특정인 애착 단계를 이제 공고히 하는 시기를 겪어요. 공고히 하는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봤던 사람들하고 보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본 사람 다음인 사람하고 친숙해지는 거야. 다인수 애착 단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빈도로 봤을 때 많이 본 사람들하고 좀 더 친숙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도 이제 애착을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다인수 애착입니다.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비변별적 애착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인수 애착 단계까지 쭉 가는데 14에서 18개월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인 애착 단계에 낯선이 불안,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는 낯선이 불안과 분리불안이 이제 동시에 있죠. 동시에 이제 나타나는 거. 분리불안은 쭉 가요. 그 다음에 다인수 애착 단계 같은 경우에도 낯선이 불안이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엄마 혹은 아빠 혹은 할머니보다 그 다음으로 내 주 양육자보다 맨날 보던 사람보다는 덜 봤지만 그래도 많이 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도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한테 뭔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애착이 되는데 아까 내가 하려는 게 뭐였지? 상담 과정도 어떻게 보면 애착의 과정이라고 애착을 이제 다시 형성하는 다인수 애착 단계를 활용한 뭐 그런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상담하는 주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 굉장히 큰 인간에 대한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불신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서 아무도 못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남자인 내가 그렇다고 내가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상담자랑 같이 이제 그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상담자를 신뢰하게 됐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는 연습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어떤 애착 과정, 애착의 재구조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상담 과정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리한 그 과정이 되겠죠. 엄청 길 거예요. 시기적 소요된 시간이. 자, 뭐 애착 이론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신분석은 간단하게 패스. 어린 영화는 구강적 창조물이며 구강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애착이 된대요. 정말 프로이드다운 프로이드란다. 정신분석다운 어떻게 보면 애착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주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람한테 애착이 된대요. 이건 진짜 각 이론의 어떤 특성을 너무 잘 나타내는 것 같아.
네, 여기서는 이제 1차 강화인가 2차 강화인인데 좀 그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종밥침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애기가 이렇게 있어. 애기가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 양육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양육자가 이렇게 있을 때 빽하고 울어요. 빽하고 울면은 뭘 줘요? 젖병을 주겠죠. 근데 얘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만족시켜 주는 건 뭐예요? 얘가 만족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1차 강화인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게 2차 강화인이에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직접적 배가 고플 때 젖병을 입에 물면 내 욕구가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학습 관점에 따르면 아이는 젖병에 애착이 되다가 누가 없으면 젖병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젖병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연합위에서 강화적 가치를 확립한 중립적.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양육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젖병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는 누구예요? 얘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촉 이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왜 원숭이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철사로 돼 있는데 젖병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젖병이 없는데 모포로 되어 있는 원숭이 인형에서 애기 원숭이가 어떻게 그 부드러운 그런 거에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따뜻하고 온기라든지 이런 거에 학습이 돼서 애착이 되는 거다. 정말로 학습 이론다운 애착 설명이죠. 인지발달 같은 경우에는 또 삐아제 얘기 나온 대상용성 애착을 형성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 영아 인지적 발달이 달려있대요. 정말 삐아제다운 인지발달다운 설명이죠. 그러니까 대상 용성을 습득을 해야지만 애착이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럴듯해요.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굉장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 도식 혹은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다라는 거는 어떤 대상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사상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계속 영속적으로 있다라는 거니까 대상 용성의 일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동물행동학에서는 정서적으로 애착은 진화적 산물이고 왜? 갓 태어난 아기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자는 그런 생존을 할 수 없는 다른 말이나 이런 포유류들은 태어나자마자 서고 뛰고 다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 이제 귀여운 모습을 하고 근데 다른 동물들도 새끼들은 다 귀엽잖아.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행동들은 영아 양육자 간의 애착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존 보울비가 이해를 합니다. 애착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존 보울비가. 타고난 행동들 어떤 거예요? 우는 거랑 미소.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울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주의가 다 거기로 가죠. 그게 이제 좋든 싫든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저쪽 테이블에서 애가 빽하고 울어요. 그게 이제 듣기 싫어도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잖아. 그게 이제 빌트인이라는 거죠. 아이가 울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을 낼 때는 성인들도 이제 그게 빌트인 돼 있다라는 거고 아이들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끄는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는 게 타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웃는 거를 볼 때 물론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가 웃을 때 그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 귀엽잖아. 응?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고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애착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메리 에임스워스라는 학자가 그 1년의 그 관찰 단계를 만들었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굉장히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IRB가 있기 이전이니까 이걸로 이제 아이들의 행동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험자가 부모와 아이에게 놀이방을 소개하고 나가요. 야, 여기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뭐지? 그 시절에 실험할 때는 어머니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머니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실험방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나가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에서는 아이가 누굴 봐요? 낯선이를 보겠죠. 뭐 여기서 지금은 낯선이 불안 같은 것들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상황이죠. 자, 여기 이 방은 우리 집에 있던 방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 완전 다른 방이에요. 낯선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노는 동안 부모가 앉아있어요. 만약에 이제 낯선 상황에서 아이가 탐색을 하는지, 아니면 낯선 상황이라서 양육자한테 꼭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행동을 관찰하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부모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할 때, 자, 다시 낯선이 불안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모가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이 둘만 있죠. 낯선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사회적 신호를 보내갖고 이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제 좀 수딩시켜달라라고 하는 신호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죠. 불안하니까. 처음에 이제 양육자를 찾거나 그러겠지만, 뭐 어쨌든 그 양육자가 이렇게 안고 어르고 달랬을 때 달래지면 어쨌든 뭐 괜찮은 거고,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행동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다시 돌아와요. 약간 애를 살짝 놔두고 다시 뭐 일련의 어떤 실험 절차니까. 그랬을 때 다시 이제 화합했을 때, 다시 재결합 시 행동을 보여요. 그 다음에 부모가 다시 또 방을 혼자 내버려두고 나가. 그리고 나서 낯선이가 다시 들어와서 요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부모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재결합이죠. 그냥 이걸 봤을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 절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애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느냐 형성하지 않았느냐를 보기 위한 어떤 일련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상황 절차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학자가 이제 만든 거고, 애착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영악에 노출하는 8번의 연속적인 분리와 재결합의 어떤 이벤트예요. 8번의 분리 다 측정을 해요. 영화들에 대한 그 일화들에 대한 각각 시츄에이션에서 상황에서 영화들의 반응을 다 기록을 해요. 양육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떻게 앵기는지 때리는지, 아니면은 모른 척 하는지, 뭐 아니면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이랑 더 잘 노는지, 아니면 양육자가 그때 꼭 붙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탐색 활동, 낯선 사람과 분리하다 반응, 친밀한 동반, 재결합했을 때 행동,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이 낯선 상황 절차는 1세 아동의 애착을 특정 짓는 데 유용하고, 2세 이상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 익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죠. 우리가 2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다인수 애착. 다인수 애착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2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4개월 이후에는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생애 초기, 뭐 생후 24개월 정도까지의 어떤 아동의 애착을 특징 짓는데 요 메리 에인스워스의 실험이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애착의 개인차를 가지고 4가지 애착 유형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개발해내요. 그래서 안전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해체혼란애착. 뭐 애착을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발달심리학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안전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해체혼란애착. 뭐 굳이 안정과 불안정이라고 나누자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냥 제목만 봐도 여기는 그냥 안전해 보이잖아. 안정적이고.
회체 혼란 저항은 그냥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불안정으로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은 안전, 회피, 저항, 해체 혼란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전 애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애착 유형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애착을 배우기 전에 나는 안전 애착은 아닐 거야 라고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데 65%의 아동이 안전 애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 안전 애착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요. 왜? 내 뒤에 백이 있는데 백이 있으니까 누가 와도 아니면 낯선 상황이 있더라도 누가 도와줄 수 있어? 내 뒤에 백이 날 도와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탐색을 합니다. 분리되면 눈에 띄게 불안해져요. 그만큼 그 대상과 어떤 결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결합 시 따뜻하게 맞이하고 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러니까 양육자가 나갔을 때 낯선이랑 같이 있을 때 낯선이한테 어떤 접촉 위안을 시도를 합니다. 나를 좀 달래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육자가 있을 때 어머니라기보다는 양육자가 있을 경우 낯선 사람과 잘 지내요. 왜 낯선 사람과 잘 지냈어요? 낯선 상황에서 여기 양육자와 함께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육자가 낯선 사람이 있을 때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양육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그러니까 백이 있는 거죠. 안전기지가 있는 거고, 내 멀티가 털려도 본진이 있기 때문에 안정할 수 있는 거야. 털어보려면 털어보시지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안전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저항애착부터 할게요. 저항애착. 약 10%의 아동이 저항애착을 보이고, 양육자와 가까이 있으려 하지만 탐색 활동이 없어요. 왜 양육자와 가까이 있으려 하지만 탐색 활동이 없냐면, 양육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이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항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 내 삶에서.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걸 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어떤 안전애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 같은 거를 간다고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항상 가면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하게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거는 항상 믿고 가는 음식점이 되는 거겠죠.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언제는 겁나 맛있는데 언제 가면 또 약간 좀 이상해.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그 어떤 맛의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너무 맛있을 땐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미리 갔다 온 사람들한테 오늘 맛있었어? 맛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항상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어디 갈까 가지 않을까를 노심초사 걱정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시 큰 스트레스를 보이고 재결합 시 양가적인 행동을 보여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재결합 시 따뜻하게, 안전애착 같은 경우에는 재결합 시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라,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요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재결합 시 양가적 행동을 보이는 게 같이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붙어 있으면서 양육자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원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이제서야 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 시도에 저항하지만 또 곁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미안해 라고 하지만, 그럼 이제 싫어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싫으면 절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그냥 옆에 계속 남아있는 거고, 낯선 사람을 이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백이 불안한 거야. 내 뒤에 본진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 활동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탐색 활동이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놀이방에 양육자랑 아이랑 낯선 사람이랑 같이 있거나 양육자랑 같이 둘이 있을 때도 여기는 굉장히 낯선 공간인데 내가 이 본진을 떠났을 때 이 본진이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낯선 사람이 뭔가 그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하고 양육자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저항애착이에요. 살짝 질척거리는 그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회피애착 같은 경우 약 20%의 아동이에요. 저항애착보다 훨씬 많아요. 이 저항애착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항애착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고, 분리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게 됩니다. 뭐 미리 얘기하자면,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질척거리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피애착 같은 건 굉장히 쿨레나는 타입이에요. 너무 쿨해서 그냥 아주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가운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가 주의를 끌 때도 어머니를 무시해요. 양육자가 주의를 끌어도 양육자를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무시하게 되냐? 글쎄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아이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둔감한 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자, 내가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갖고 막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철벽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라고 이제 가야지.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 이런 거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일부의 케이스 갖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할 수는 있어.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철벽을 치면은, 깔끔하게 돌아서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추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사람한테는 10번 찍어도 넘어간다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일이나 아니면 물론 업무도 아닌 것도 있긴 한데, 내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 주의를 끌 때도 양육자를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혹시 여태까지 잘 안 해놓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양육자가. 낯선 사람들에게 사교적이나 때로는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니까, 이 회피애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독고다이? 요건 되게 옛날 말 같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드러내는 것 같은데, 약간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회피애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양육자보다 낯선 사람들은 더 사교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낯선 사람들 같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기 옆에 있는 나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신호를 보내도 잘 반응도 안 하고 뭐 그래.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막 어머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웃고 막 하는 걸 보여.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쨌든 나한테 좋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한테 나는 사람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한테 더 사교적이고 하고, 때로는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는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일단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념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뒤에 가서 다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체 혼란 애착 같은 경우 약 5%의 아동들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학대받은 아동들의 경우에 해체 혼란 애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5% 아동이 낯선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불안한 유형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회피 플러스 저항이에요. 저항과 회피의 조합이고, 재결합 시 멍하고 얼어붙은 행동을 하고,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다 어머니가 다가오면 회피. 그러니까 양육자가 그러니까 재결합 시에 양육자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요. 양육자가 다가가려다가, 근데 재결합 하려면 서로 이제 같이 와야 되잖아요.
양육자한테 다가가려다가 양육자가 다가오게 되면은 뒤로 물러나는 거지. 요게 이제 언제냐면, 그러니까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일관적인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해체혼란 애착은 굉장히 극단적인 비일관적인 양육이에요. 적인 비일관적 양육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해주다가 학대와 엄청나게 잘해주는 걸 이제 극단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 해체혼란 애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메리 에인서스의 그럼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애착의 질을 애착의 개인차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안전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해체혼란 애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애착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뭐 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 그 척도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회피하고 불안, 뭐 이렇게 이제 불안 애착, 그다음 회피 애착, 안전 애착,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저항 애착이 약간 불안 애착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책이랑 이런 것마다 조금 용어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착 분류의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해서 볼 텐데, 애착 이론이 어디 이론이에요? 서양 이론이죠. 네, 만약에 양육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부모가 되고 양육자가 됐을 때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자가 있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 오고 옆에 계속 막 탐색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동양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안정애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육자한테 매달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한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 그 어머니들하고 미국 어머니들 비교를 했는데, 사회적 일과를 더 강조하고, 사회적 일과라고 보면은 양육자와 동시적 일과,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양육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 상태가 분리되면 불안해하고 재결 없이 이제 매달리는 거. 영아가 주의 깊고 보호적인 양을 스스로 분리하도록 격려받아서 환경을 탐색하고, 뭐 요런 거 있죠. 독립적 자율적이 되고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는 뭐예요? 서양의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애착의 의미와 장기적 결과 모두 문화에 따라 다르고, 중요한 문화적,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양육자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어떤 관계예요. 그 관계가 각 문화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지.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뭐예요?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자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긴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 아이가 양육자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 편할 때만, 지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낑 안겨있고, 그러다가 뭐지 에너지 차면은 이렇게 로봇 청소기 같이 슉 나가갖고 막 어디로 놓고 왔다가 헤헤 웃으면서 이제 양육자한테 다시 와갖고 에너지 채우고 이러면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요즘 인식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워낙에 그런 인식이 서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서구화 됐다, 동양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애착 분류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고, 뭐 생각해보면 하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 메리 에인서스의 기준에 의해서 탐색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불안전 애착이냐, 아니면 저항 애착이냐, 아니면 회피 애착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애착, 안전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안전감을 증진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어떤 것이 안전한 애착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더 드는지, 뭐 그게 이제 발달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도 각각의 나름의 장단점이 있긴 해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 말이에요. 의화의 미미한 역할에는 생물학적 필수품 정도로 1970년대까지는 뭐 그렇대요. 근데 실제로 그 양육 과정의 패런팅은 정말 패런트라고 하는 그 엄마 아빠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항상 그 패런팅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엄마였죠. 그럼 그냥 마더링이라고 하든가. 왜 굳이 이제 패런팅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약간 분업화 돼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양육에 참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또 그런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 아빠가 이제 배제가 됐다는, 스스로 배제를 했는지 아니면 배제가 됐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스로 배제를 하거나 별로 관여를 이제, 아니면 이제 저녁에 집에 가고 우리 애기 잘 지냈어요 뭐 요게 끝이거나 뭐 그랬겠죠. 아니면 뭐 그냥 놀아주고 뭐 이런 거 가끔. 어쨌든 70대 중반까지는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필수품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대요. 그 패런팅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민감한 양육자라면 많은 영아들은 생애 첫해 후반에 아버지에게 안전애착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놀아주는 시기가 있어요. 애들이 뛰어댕기고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아버지가 놀아주는 것 같고,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은 자녀들과 노는 사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물론 이제 어머니들도 노는 사진 같은 거 올리긴 하는데, 조금 더 활동적인 시기에 어떤 육체적인 놀이와 관련된 사진들은 아버지들이 좀 많이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어쨌든 시간이 좀 더 지난 거죠. 아버지가 이제 근데 아버지의 애착은 인지, 정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끈데, 그렇다고 이제 어머니의 그 애착이 꼭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중심의 애착 이론이 갖는 한계점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힘든 거를 조금 서포트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왜 패런팅이겠어요? 엄마 아빠 같이 하니까 패런팅이지. 독방 육아를 하면 단어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더링이라고. 원래 그런 단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머니의 애착은 동시적 일관 내에서 민감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달한다고. 이거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태어나서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모유 수유라든지 그냥 처음부터 이제 분유를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분유를 먹이면은 굳이 이제 정말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양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이제 주로 필요하게 된 거고, 아동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편안함과 휴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아버지는 양육의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시적 일과 내에서 민감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아버지의 애착은 놀이 상황에서, 여긴 동시적 일과예요. 여기서 민감한 상호작용이 상을 통해서 애착이 발달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안정 애착이고 여기는 안정적 탐색이에요. 아동의 탐색 체계가 각성되었을 때 이를 관찰하고 흥분을 제어하면서 민감하고 격려적인 지지를 통해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존에 보면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엄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빠가 있어요. 여기 아빠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머니와 애착, 요 관계에서는 뭐
어떤 정서적인 편안함과 휴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여기 이제 어쨌든 first 첫 번째 안전기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봐요. 안전기지가 형성이 되면은 아이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어떤 탐색 활동할 때, 시각적인 탐색 활동을 하거나 기어다니지 못할 때, 아니면 몸을 뒤집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시각이나 아니면 근육 운동 같은 것들이, 근육 같은 걸 잘 움직이면서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탐색하기 위해서 이 안전기지를 떠나서 뭐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돌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제 안정적 탐색이고, 요게 안정적 애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 그림을 설명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메인 베이스가 있어요. 본진이 있어요. 본진이 있고, 나는 내가 애기예요. 탐색을 하기 위해서 떠나요. 이 탐색을 하기 위해서 떠날 때 그런 탐색 체계가 각성돼 있는 거죠. 이를 관찰하고, 야,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길 때, 내 탐색할 때 내가 어디를 보는지를 이제 아버지도 같이 탐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야. 뭔가 되게 이상하다. 근데 흥분을 제어하고, 막 갑자기 흥분해서 우다다다 갈 때, 어떻게? calm down.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하고, 여기 말고 저기를 보는 게 어때? 아직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격려적인 지지를 통해서 아동에게 안정감, 얘가 뭐에 관심 있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싶어 할 때 이렇게 갖고 와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떨어뜨려 놔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게 일을 닿을 수 있게, 그건 뭐예요? 어떤 발판화 과정을 통해서 근접 발달 영역 같은 것들을 이제 발달시키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 구별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놀이와 탐색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활발한 정도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활발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런 어떤 각성 수준을 조절하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안정적 탐색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탐색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색적 놀이 상황에서 늘어진 아버지 영역과 상호적인 특성이에요. 자, 안정적인 탐색 같은 것들을 조정함으로써 아동이 더 성숙한 방식으로 놀이하도록 도전을 격려. 자, 여기서 아동한테 놀이는 뭐예요? 아동한테 놀이는 어떤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양육자, 아버지와의 어떤 놀이 상황을 통해서 뭐가 발전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인지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아버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한 부분은 아빠한테 맡기고, 탐색 민감성, 자기도 여기 가서 이제 애랑 같이 애착을 형성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에서 본의 아니게 본이 자의적으로 혹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양육 상황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때 동기화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탐색을 하고 제안을 할 때 아동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발판화죠. 발판화 과정, 근접 발달 영역. 도움 탐색에서 제안할 때는 아동의 관점을 유지하는 건 발판화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세 자녀 놀이 상황에서 관찰한 아버지의 탐색 민감성은 자녀 이후에 10살, 16살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애착 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아주 어렸을 때 아이랑 그 애들이 아직까지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아버지와 긍정적인 어떤 탐색 활동을 통해 탐색 민감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탐색을 해서 아버지와 안정적인 두 번째 애착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성인까지도 쭉 그러니까 청소년까지 쭉 물론 그럼 성인이 되면 없어지나요? 뭐 그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애착 표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자녀에게 남학생들은
혹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은 나중에 이제 찬밥 핀셋을 안 당하려면 양육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아버지 애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아버지와 관련된 애착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 막 그 연구들을 보면은 아버지 애착과 별로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랄까, 애착 척도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안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착은 그동안 누구랑 애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머니랑만 애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애착 설문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누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요? 어머니를 바탕으로 만들죠.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애착은 어머니의 애착과는 다르대요. 근데 그걸 어머니를 기반으로 만든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기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관련된 애착 설문지 같은 것도 이제 다시 개발이 돼야 되겠죠. 아마 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착 연구들이 이제 발달해서는 뭐 제가 있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완전 인지 쪽이라서 이쪽에는 많지 않고,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와 애착, 아버지의 양육에 관심이 있으면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기보다는 논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하고, 논문을 볼 때도 일단 여러분들이 다 심리학과니까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지를 주로 보세요. 뭐 애착 같은 경우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혹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생들 같은 학교 이제 그 도서관 들어가면은 DBPR라든지 뭐 이런 학회지 출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보스콜라 이런 걸 통해서 논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면은 애착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보다는 논문이 훨씬 더 재밌어요.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애착의 안정성. 애착이 얼마나 전생에 걸쳐서 변하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육가설. 자, 요거는 좀 간단히 얘기하면 전부 양육자 탓. 양육자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가설이죠. 애착의 질은 영향을 받는 주의의 종류에 따라 달려있다. 주의 양육의 종류에 달려있다라는 거요. 안전 애착된 영아의 어머니들은 양육자들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성인, 간디, 뭐 이런 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영아가 안전애착을 증대하는 양육 중 민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동식성, 그 다음에 상호성, 지원, 자극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어. 이걸 다 하면은 일단 양육자가 생활을 못해요.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면은 기계거나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거나 뭐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적당히만 잘하면 돼요. good enough.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스트가 있겠죠.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good enough. 그냥 굿까지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enough도 뭐 적당히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민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동시성, 상호성, 뭐 지원하고 자급, 영아에게 빈번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양육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웃음을 보면은 막 피로가 막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피로 회복은 약국 가서 찾고 그러면 잠깐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그게 내 피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그게 누적되면은 어떻게 뭐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뭐 시나리오 쓰고 있네 같은 거예요. 그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막 노력하고 하는데 아이는 그거를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걸 줘요, 안 줘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잘해지고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막 정말 헌신적이고 무한하고 막 그 뭐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싫어하는 단어라서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인이 아니잖아. 간디도 조건을 걸었어요. 다이아몬드를 뭐 주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한 어떤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혹은 내가 한번 잘 못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다 잘해주고 싶고 완벽하고 근데 완벽하고 싶은 게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그 완벽하고 싶은 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완벽한 건지 나는 완벽한 부모여야 되는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한때 이제 외국 저널이라든지 외국 저널? 그다음에 뭐 뉴스 뭐 이런 거에 이슈화 됐던 게 뭐냐면 자기애적 양육자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나르시스틱 파렌트라고 해서 자기의 성향인 어떤 양육자가 있어요. 그 양육자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완벽한 부모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양육자를 이제 그 자기의 성향의 양육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000년대 중후반? 내가 그 논문을 언제 봤더라? 박사과정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본 것 같으니까 2010년대 초반일 거야. 뭐 그쯤에 이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논문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사설 같은 거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자기애적 성향 부모에 대한 연구나 기사 같은 것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왜 그런지는 이제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서 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가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그냥 딱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렇지 않은 양육가사 같은 경우는 전부 양육자 탓이라고 하는데 그 양육자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냥 중간에 얘기가 좀 딴 데로 많이 새긴 했는데 요런 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적당히 좋으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육가설을 기반으로 각각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항애착 같은 경우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아까 얘기했었죠? 기분에 따라 열정적이거나 무관심한 반응 혹은 둔감한 양육을 했을 때 저항애착이 발생을 하고 정석 지지를 얻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분명히 내가 미소를 한 방 줬을 때 나한테 좋은 걸 줬단 말이야. 근데 언젠 또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화 계획에서 가변 비율 계획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습 심리학 배웠으면은 이제 가변 비율 계획이랑 고정 비율 계획이랑 뭐 가변 뭐 간격 뭐 계획이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학습이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가변 비율 계획이 가장 학습이 잘 돼요. 그게 이제 저항애착이 형성되는 이유 가변 비율 긍정적인 양육을 했을 때 저항애착 랜덤이야. 랜덤으로 좋은 걸 이렇게 주게 되면은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애들도 진 빠지겠죠. 자, 회피 애착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없고 영화의 신에 둔감한 경우 회피 애착이 돼요. 영화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표현하거나 긴밀한 접촉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한 부모에 의해서 회피 애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잠깐 나누고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저쪽에 신호가 안 와. 뭐 그러면은 내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손절. 그 다음에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뭐라고 해. 막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 이게 이제 첫 번째 회피 애착이에요. 두 번째 회피 애착은 아기들이 원하지 않을 주제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감정이 좀 되게 높은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는 지나치게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회피 애착이 20%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간 회피 애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양육자들이 처음에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어떤 열의에 불타게 돼요. 쓸데없이 지나치게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긴 한데 지나치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난 좀 쉬고 싶은데 옆에서 막 또 이거 봐 저거 봐 하면은 어때요? 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로 1번 이유와 요거 이제 부정적인 자극을 계속 제시를 하는 경우나 혹은 어떤 내가 신호를 보내는 거에 있어서 신호가 이제 끊어질 때 두 번째 케이스에 의해서 회피 애착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회피 애착이 어떤 발생 빈도를 더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지 없이 지내는 것을 학습이 되는 거죠. 자, 해치혼란 애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각한 우울증이나 신체에서 학대받았던 과거의 예로 재결합상에서 적극 회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또 있나? 그래서 여기 학대받았던 건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인데 요게 이제 둔감한 양육자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우울한 양육자, 우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만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 주변이 또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스스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뭐 그런 우울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어떻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임상 전공도 아니고 아무튼 임상적으로 우울한 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게 사회적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회피 애착이 되겠죠. 자신의 아이였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학대받았다고 느꼈던 양육자, 그는 학대받았던 양육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학대를 받았으니까 내 아이한테만큼은 굉장히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요.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당연히 잘해줘야 되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컴퓨터한테는 입력한 대로 나와요. 근데 사람한테는 입력한 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호의 같은 것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깼다는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한두 번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갖다가 나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호의를 돌아와야 되네.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만둬.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그런 게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순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호의를 베풀어야지 원하지도 않는데 줘놓고 나서 왜 나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그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좋은 의도로 양육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는
그러니까 성인들도 그게 안 되는데 애들이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좀 불편하고 하면 빽 울고, 조금만 불편하면 빽 울고 이러는데, 양육자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잘 안 해줘? 라고 이때 영화가 묵뚝뚝에 신경질적 부리면은 거부를 당했다고 느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학대받았던 경험을 떠올려서 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무시하거나 학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가거냐, 그렇게 학대를 하죠. 그럼 다시 불현듯 옛날 생각이 떠올라. 내가 무슨 짓을 이라고 하면서 다시 아이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그 어떤 그 죄책감을 갖다가 다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되돌릴 순 없지. 근데 뭐 한두 번이야 뭐. 근데 이제 그 강도가 이제 학대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한두 번만 해도 굉장히 아이한테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막 잘해줘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이들이 또 묵뚝하고 신경질적이면 다시 또 이제 시작하는. 그게 이제 반복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까 해치 혼란 해체학에서 어떻게 해요? 재가랍 시간에 다가가려고 하다가 양육자가 다가오면 다시 뒤로 물러나죠. 왜 물러나? 나는 저 사람이 다시 와서 굉장히 반가운데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나를 때릴 것 같으니까, 학대를 할 것 같으니까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체 혼란 해착. 애착이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임신이 아닌 경우 자녀에게 덜 애착이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대충 알 것 같아요. 원치 않았던 자녀들은 또래와 관계 빈약하고 짜증을 자주 내며 결혼식 부부중 일반적인 정신건강에 이제 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성장에 적절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성장을 방해하는? 박탈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사회적인 일을 하고, 사회적 성장을 하고 싶고,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장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욕구. 근데 임신 혹은 출산이라는 걸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박탈당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얼마나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죠. 게다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그 무슨 출산율이 제로인가? 뭐 그거 됐다고 뭐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인가? 뭐 좋대요.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래요. 그게 좋은데 정작 실제로는 어떤 찬밥 신세의 회사를 떠나거나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어떤 자녀를 갖다가 원망할 수밖에 없죠. 계획된 임신 아니고 그건 저는 이해가 가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애를 어떻게 원망하니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 양육자 엄마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과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람들 인식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큰 힘든 점이 되겠죠.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경우에 뭐 이거 옛날 연구 결과들이에요. 덜 만족하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기질가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기질가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전부 자녀 탓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처음이 다 양육자 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탓도 좀 해보자 이거예요. 낯선 상황 절차는 영화의 애착의 질보다 기질의 개인차를 측정을 하는 거고,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질 애착론자예요. 그 다음에 애착관계 형성은 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화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요 기질 가설을 얘기했냐면, 쉬운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과 더딘 기질의 어떤 비율하고 안전 애착이랑 저항 애착이랑 회피 애착의 비율이 비슷하다예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수치적 결과를 가지고 애착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기가 차고 단순하고 어이가 없죠. 물론 이제 자녀의 어떤 특성도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기질이라고 해서 기질이 애착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100%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기질은 애착의 안정성을 예측하는가, 기질의 요소가 애착 행동을 예측하긴 하지만 극단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도 양육자의 민감한 양육을 통해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양육자는 뭐요? 사리가 생기겠죠. 양육의 질은 영아의 애착의 안정성을 예측을 하고, 영아의 기질은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영아가 보이는 불안정성의 종류를 예측한다. 적당히 합의를 본 거예요. 양육의 질은 영아 애착의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안전한 애착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육의 질은 영아애가 안전 애착이든 불안전 애착이든 회피 애착이든, 아니 그러니까 안정 애착이든 저항 애착이든 회피 애착이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다 지속이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양육의 질은 영아의 기질은 불안정한 애착, 회피 애착이나 저항 애착이나 해체 혼란 애착을 형성을 했을 때 이 케이스, 이 불안정성의 종류를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둔감한? 뭐였지? 더딘 기질 같은 경우는 약간 회피 애착 같은 거고,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착 이후의 발달, 애착이 이제 인간,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2세 때 더 나은 문제 해결력을 보인대요. 상징놀이에 더 복잡하고 창의적이고,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또래 관계에 더 매력적이고, 다 좋은 건 다 가져왔어. 안정애착, 그래서 안정애착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1차 애착이 해체 혼란일 경우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뭐 그렇대요. 애착의 질 이후의 발달의 결과를 예측하는 이유는 내적 작동 모델이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이 2세 때 더 나은 문제 해결력을 보이고, 상징놀이에 더 복잡하고 창의적이고,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또래 관계의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갖다가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 낸다면 이걸 항상 내고 싶긴 하거든요. 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안전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이 왜 2세 때 더 나은 문제 해결력을 보이고 상징들이 더 복잡하고 창의적이며 정적 정서도 많이 긍정적인 게 더 많을까? 그냥 생각을 해볼까? 안전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뭐예요? 이 뒤에 빼기 안전기지가 형성이 된 거죠. 안전기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더 나은 문제 해결력을 보인다라는 거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학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자극이 입력이 되는 게 필요해요. 자극이 입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적으로 탐색 활동이 많아야 돼요. 탐색 활동. 자, 이 탐색 활동이 많으면서 삐아제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이 탐색 활동이 많으면은 뭐가 많이 습득해? 도식이 많이 습득해. 도식은 현실에 대한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도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런 상징이 많기 때문에 상징 놀이에서 복잡하고 창의적인 어떤 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육자와 안전 애착을 형성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랑 이런 양육자와 안전 애착을 형성했다.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인간은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서 매력적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설명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거 말고 다른 답이 혹시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지가 답 다 말해놓고 나서 우리 보고 딴 답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건 또 무슨 신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나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뭐 이런 거 얘기를 또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내적 작동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애착의 질이 이후 발달의 결과를 예측하는 이유. 요걸 다시 말하면, 초기 1차 애착이 안정적인 이유는 뭘까? 내적 작동 모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적 작동 모델, 영아가 양육자와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성하는 자기 타인 및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타인 모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포지티브고 뭐 마이너스는 네거티브예요. P, N, P, N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자, 자기 모델. 나는 좋은 사람이야. 포지티브. 타인.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전한 자기 모델을 가지고 안전 1차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우린 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안전한 거고, 안전 1차 애착을 형성하는 거고, 몰두된 저항 1차 애착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쁜데 다른 사람은 좋아. 이건 뭐예요? 내가 나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 잘해야 되겠죠. 저항 1차 애착, 그러니까 저항 1차 애착 같은 경우는 양육장에 꼭 붙어 있다 그랬어요. 계속 좋은 걸 해야 되는. 왜냐면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잘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어떤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질척거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모델이 부정적이고 타인 모델이 긍정적일 때는 약간 질척거린 타입이고, 자기 모델이 긍정적이고 타인이 부정적이면 굳이 타인한테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쿨. 쿨한 타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둘 다 마이너스인 두려워, 해체, 혼란, 1차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어떤 자기상, 자기 모델과 타인 모델을 바탕으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내적 작동 애착이 안정적으로, 일생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요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을 이제 보면은 영아가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인지적 표상인데, 내적 작동 모델의 차이로 인한 기억 편향을 보면은 안전 애착 같은 경우에는 긍정 사건을 더 많이 기억하고, 불안전 애착은 이제 회피 플러스 저항 플러스 그다음에 해체 혼란 다 포함해서 얘는 부정적 사건을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안전 애착이 긍정적 사건을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뭐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내적 작동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부모 역시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부모도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신의 일상 경험의 기초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작동 모델을 계속 발달을 시키겠죠. 근데 어머니 영아상 중 양육자 영아상 중 60% 70%에서 작동 모델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75% 정도 60-70%인데 약간 75% 정도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 약간 부모의 작동 모델이 자녀한테 전달이 된다? 전수가 된다? 전수? 전달? 전이? 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요거를 이제 학부 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물려받는 유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이는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없어요. 물론 기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뭐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뭐에 의해서 양육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기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의 상호작용 패턴이 자녀가, 그러니까 그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 패턴을 가지고 자녀랑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은 자녀에게 유산같이 어떻게 물려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모의 작동 모델과 애착의 질이, 그러니까 애착의 질이라고 하면 자녀의 애착의 질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이렇게 양육 가설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부모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 방식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녀와 예를 들면 이제 부정적인 불완전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인관계 양식이라는 상호작용 양식을 학습하면은 자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잠깐 애착 처음 배웠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애착 그 수업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 동하진 않나 봐요. 계속 찾아보진 않고 생각만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나? 자, 긍정적 작동 모델을 가진 양육자는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강요하진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와 어쨌든 안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 자녀의 애착의 질이 1차 안전 애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전 애착인 경우에는 미래는 언제나 어두운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회피 애착이거든요. 100% 회피 애착이에요. 왜냐면 이제 장남으로서, 약간 갑자기 그 대사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아, 네가 태어났을 이상에 태어났을 때 온 세상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없었으면은 아마 5대 독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쯤 5대 독자였으면은 뭐예요? 그 집안의 신이에요, 신. 이 집안은 이제 대를 이을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가랑 친가의 모든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담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또 타고난 게 있거든요. 타고난 게 뭐냐면 무슨 쌍마이웨이라는 것을 타고났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제 많이 부딪혔죠.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간 회피애착 같은 것들을 발달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약간 회피애착인데, 그럼 나는 불안정 애착이잖아요. 제 미래가 지금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불안정 애착을 형성을 했을 때, 회피애착을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저의 모습이,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 봤을 때 미래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둡나요? 어둡다면은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어둡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얘기고, 어쨌든 총 1차 애착이 불완전하다고 했다고 해서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인수 애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혹은 할머니 등과 타인과 안전한 관계는 어머니와의 어머니라고 하지, 양육자와의 불완전 애착으로 인한 불안정 애착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상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를 떴는데 그 멀티가 본진이 된 거예요. 그런 거지. 나는 맨 처음에 이제 1시에 시작을 했는데 멀티를 갖다 12시에 떴어. 근데 12시에 멀티를 떴을 때는 어때요? 좀 부족하겠죠. 근데 보니까 본진에 SCB가 4대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이제 멀티에 SCB가 10몇 대씩 이렇게 있게 된 거죠. 불안정 애착이다. 다인수 애착 단계에서 다른 애착 대상과 훨씬 더 좋은 안정적인 안전한 애착을 형성했다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불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쇄한다는 거, 영아와 양육자가 반응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또 안전애착은 불안전애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양육자가 반응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반응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원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작동 모델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어떤 양육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환경적으로 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호작용 방식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바뀌었다면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양육 방식이 반응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조금 어렵죠.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바뀔 수가 있긴 한데 그냥 뭐 그 자연 상태에서는 바뀌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쨌든 이 불안정 애착 요 말이 뭐냐면, 요건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이 말은 안전 애착도 언제든지 불안전 애착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은 애착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애착의 역사는 이후 삶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반드시 보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전애착 역시 열악한 지표로 삼을 수 있어요. 왜? 다인수 애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이 뭐 이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변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내적 작동 모델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말장난이긴 한데, 자, 여기 뭐가 있어요? ing가 있죠. 얘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게 이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양육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모델과 타인 모델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왔다 갔다 바뀌어요. 계속 속고만 살면은 타인 모델이 점점 부정적으로 가겠죠. 타인 믿을 만하면 어때? 다 손절. 자기 모델이 점점 긍정적으로. 역시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담 쌓고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나한테 좋게 해줘. 근데 나는 맨날 하는 일에 실패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잘해야 되겠다고 막 계속 이제 그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적당히 굿 이너프하게 성공적이면서 다른 사람도 나한테 다 좋다라고 얘기해. 그럼 안전한 애착, 안전한 어떤 개념, 안전한 대인관계 개념, 안전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하는 말장난이에요.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애착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2000년대 중반쯤에 그 성인 애착도 변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이제 언제, 그런 인식이 언제 생겼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괜찮겠죠.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 애착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양육자가 직접 양육을 하는 어떤 시기나 이런 것,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 가정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가 다 일을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봐주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출산을 했을 때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이제 복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근데 복직하는 시기 같은 경우도 애가 그 출산하고 나서 뭐 반반, 뭐 6개월, 3개월, 뭐 9개월 있을 때 아직도 애가 아장아장 기고 있을 때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타가 가정이나 타가 센터를 보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종일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약간 어그로를 끈 거예요.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쓴 거긴 한데, 근데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타가정이나 타가센터에 다니는 유아들은 가정에서 한 명의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연구예요. 그러니까 애착 연구를 갖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 후에 아이들이 그 고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이제 그런 대규모 타가 센터에서 자랐는데 걔네들의 발달을 지켜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양육된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애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애착이 형성이 되는지, 양육자의 애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생애 초기 4년 동안 대안적 보살핌을 많이 받은 시간이 많은 아동은 그렇지 않으면 약간 더 공격적이면 순종적이지 않대요. 집단 타가생을 보내지 많은 아동은 12세 높은 수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이게 이제 옛날 연구 결과인데, 타가를 매우 일찍 시작하도 훌륭한 보살핌을 받았을 때 불완전 애착이나 불리한 결과를 볼 위험이 적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어떤 이상적인 기준에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일과 자녀에 연계된 태도는 자기나 불리한 결과를 이미 적어지는 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육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질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자녀 어떤 상호작용을 높은 수준의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오케이, 별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 자녀에게 대한 양육자의 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안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육에 있어서 엄마 아빠라고 이제 했을 때, 엄마가 만약에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 그랬을 때 하고, 나는 그냥 일을 안 하고 아이를 보는 거에 만족해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 같은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양육을 할 때 하고, 그냥 일 안 하고 양육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만 할 때,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가정 양립 뭐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런 것들은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그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 요거에 대해서 뭐 많이 다뤄지긴 한데, 발달 심리학에서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태도는 아들 사회적, 왜냐하면 이제 현실에 만족을 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양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양육자가 스트레스가 덜 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은데 아니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양육자가 스트레스 굉장히 덜하죠. 그게 양육의 질을 어떻게 보면 더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양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최적의 대안적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애착 결과는 부모의 양육에 크게 의존하게 돼요. 어쨌든 양육자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조부모한테 양육을 이제 맡긴다라고 했을 때, 혹은 데이케어 센터에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주 양육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애착의 질이 달라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보살핌을 받는 아동은 열악한 정서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양육의 최적에 위치되면 타가는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다른 부정적 결과를 이제 완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이제 양육자한테 부적절한 양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어떤 외부적인 양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양육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본의 아니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어쨌든 발달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은 이제 한가한 시간에 와이프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저는 보통 평일에도 시간이 되니까 와이프 쉬는 날이랑 이제 겹치면은 평일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밥을 먹으면은 이제
엄마들이 와갖고 밥을 먹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애착 얘기를 막 해요. 애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어디서 막 들었나 봐요. 그러면 같이 순간 이제 귀가 선택적 쥐죠. 이쪽으로 쭉 가는 거야. 얘기를 듣다 보면은 밥 먹다 말고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애착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막 정말 베스트가 돼야지만 안전한 애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얘기하면 또 싸울 것 같단 말이야. 그럼 같이 그냥 꾹 참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메리 에인소스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애착을 판별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부정적인 어떤 애착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긍정적인 어떤 애착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어떤 그 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육자한테 안타까운 건 그게 양육자가 안전한 1차 애착이 양육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이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런 불안전한 어떤 애착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한 애착을 저쪽에 형성을 해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또 그런 애착 문제가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아요. 뭐 안전 애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그 타가 같은 문제들도 양육자가 얼마나 그 민감하고 질적으로 풍부한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애착 형성이라든지 양육에 있어서 어떤 그 양육의 질적인 측면을 위협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양육의 불안정한 어떤 그 열악한 어떤 양육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몇 번의 실수가 부모의 어떤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양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양육 방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양육인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뭐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뭔가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답을 원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부모의 사랑은 막 무조건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그 원금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열과성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육을 할 때 민감한 양육을 하되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애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왜냐면 아이들도 특성도 다르고 양육자 특성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안정 애착이다, 이게 불안정 애착이다, 뭐 안전한 애착이 막 안정적으로 평생 동안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착은 대충 요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로만 아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논스톱으로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얘기한 건 저도 약간 손에 꼽을만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애착 얘기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쓰러질 것 같아. 이미 쓰러진 학생이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